우리 모두의 영원한 숙제, 부부관계에 대한 얘기 좀 해볼게요.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갈등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증폭이 되죠. 그래서 부모 자식이 그렇게 힘들고 서로 사랑해서 떨어지면 죽을 것 같아서 결혼한,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도 심리적 거리가 계속 가까우면 거기서 생기는 갈등이 더 극대화되는 거죠. 그래서 그 부부관계에 대한 얘기를 오늘 잠깐 해보겠습니다. 저는 결혼한 지 17년입니다. 8년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. 그런데 신혼여행에서 돌아와서 함께 사는 순간부터 제 기대와는 전혀 다른 너무 힘들고 괴로운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 남편은 총각대의 생활 습관 그대로 행동했기에 서로 돕고 배려하는 결혼 생활과는 거리가 멉니다. 맞벌이를 하면서도 모든 집안일은 제 몫입니다. 남편은 시키는 일만 마지못해 하는 스타일입니다. 그래도 그런 이유만으로 이혼은 할 수가 없으니 아이 둘을 낳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. 그 사이에 그 사람이 주식 투자로 큰 빚을 져서 그 빚을 갚아나가고 있고 시댁 상황도 어려워져서 저희가 보태드려야 하는 상황입니다. 결혼 8년쯤 되었을 때 남편이 암에 걸려서 제가 그 사람을 간호하면서 사이가 조금 좋아지기도 했지만 그 후에도 여전히 자기 건강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남편의 모습에 너무 실망해서 지금은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고 애들에겐 아빠가 필요하니 마지못해 각방을 쓰며 삽니다. 전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. 제가 어떤 마음으로 앞으로 이 사람을 대해야 좋을지, 이 결혼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. 8년 연애하고 결혼했고 결혼한 지 17년 차. 그리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는 순간부터 고통이 시작이 됐다는 거죠. 그 사이에 어려운 일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. 저는 이분의 편지 중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마음에 훅 걸린, 후크같이 이렇게 훅 걸린 대목이 한 군데 있어요. 아까 맞벌이를 하면서도 모든 집안일은 제 몫이고 남편은 시키는 일만 마지못해 하는 스타일이고,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하셨냐면 그래도 그런 이유로 이혼은 할 수 없으니 아들 둘을 낳고 지금까지 삽니다. 그런 이유로 이혼을 할 수 없다.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,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이유가 있어야 살고 또 어떤 이유가 있으면 헤어져도 괜찮은 것이냐? 그것에 대한 나름의 어떤 기준 같은 게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신혼여행 갔다 들어오자마자부터 그런 일들이 있었으나 어쨌든 그런 이유로는 이혼할 수 없다. 그렇게 해서 살았다는 거죠. 이 정도 되면 이혼해야 돼. 이 정도 갖고 이혼하면 그거는 안 돼.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. 그 점이 조금 이렇게 밑줄을 긋게 됐어요. 또 하나는 여러분 혹시 들으면서 뜻밖이었을 수도 있고 너무 당연해 끄덕끄덕했을 수도 있는데 여기 뭐라고 편지를 보내셨냐면 남편이 암에 걸려서 제가 그 사람을 간호하면서 사이가 조금 좋아지기도 했지만, 이런 표현이 되게 마음에 훅 와닿는, 이렇게 힘들고 관계도 나쁘고 근데 남편이, 그 미운 남편이 암까지 걸려서 내가 간호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, 맞벌이에다가. 이러면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진짜 더 미워지고 더 짜증나고 나는 왜, 내 인생은 왜 이래, 내 팔자는 왜 이래 하다가 여기까지 와. 이런 마음이 객관적으로 오면 들 수 있는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거든요. 그냥 상상하기에는 그때 비로소 처음으로 남편이 아프니까 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났을 수도 있고, 그거를 다 이렇게 조금 덮을 만큼,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을 만큼 했던 요소가 뭐였나 해보면 관계의 본질 같은 것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. 그런 느낌 자체가 이게 우리가 부부구나. 같이 살을 섰고 자식을 낳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지. 뭐 그런 어떤 관계의 원형 같은 것을 이렇게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느끼지 않았을까? 그래서 좋았나? 우리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. 이렇게 저 사람이랑 나랑 되게 잘 맞는다. 이제 남자들 보통 이렇게 돈 버는 거에 이렇게 해서 바깥에 나가서 일 잘하고 돈 열심히 벌어오고, 시댁이나 가족의 대소사나 아이들 교육은 뭐 부인이 맡고, 뭐 그 반대일 수도 있죠. 그래서 우리는 그런 면에서 역할 분담이 짝짝 돼서 잘 맞는다. 이런 사람들이 결혼 횟수가 거듭할수록 사실은 가장 위기에 처하는
부부일 가능성이 높다. 그거는 굉장히 많은 연구 결과에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기도 해요.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. 서로 역할 분담이 짝짝 맞으면 예, 가정이 이렇게 균형적이고 온전하게 잘 빈틈없이 돌아갈 것 같은데, 근데 그런 사람들이 부부관계 위기가 더 많다는 거죠. 왜 그러냐면,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냐면,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사랑을 해서 살아가는 부부관계에서는 그런 기능적인 역할만 가지고, 그런 기능적인 이유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만으로 그 관계가 충족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젊은 시절에 그렇게 역할 분담 쫙 해서 쫙 열심히 살다 보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인 거예요. 지금 생각해 보면 암에 걸렸는데 그때 유일하게 그 사람을 간호하면서 그 사람과 관계가 좋아졌다는 것도 객관적으로는 맞지 않는 말인데, 이런 느낌을 얘기하잖아요. 예.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. 연애할 때야 이제 같이 안 사니까 모르는데, 같이 살다 보면 그냥 이 사람이 그냥 이 틀로만 보이는 거야.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지. 그냥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지. 여기에 갇혀버리면은 이 사람을 봐주기도 힘들고 이 사람이 저를 봐주기도 힘들고 너무 외로워지는데, 그때 저도 처음에 암에 걸렸을 때 좋아졌다는 얘기를 듣고 했는데,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러면은 암에 걸려서 그때야 서로를 봤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, 지금 집안일을 하는데 내가 더 도와주지 않아서 나는 힘들어, 이런 역할에 집중하다 보면 서로를 못 보니까. 그러죠. 그래서 존재를 그러죠. 그러죠. 예. 그러니까 역할 분담을 쫙 해서 이렇게 살아가는, 그건 비즈니스 파트너예요. 예. 내가 영업 파트인데 저 기획 파트는 기획부서 일을 해주면 나는 영업하고, 예. 또 총무부는 총무부대로 역할을 하고, 이건 비즈니스 관계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. 근데 그것으로는 이런 사랑하는 사람, 부부, 부모, 자식,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상대방에 대한 그런 욕구가 있는 거죠.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, 비즈니스 파트너, 저 옆부서 사람에 대해서 갖는 그런 욕구, 이상의 욕구가 있고, 그 사람도 나한테 그렇고. 존재라고 얘기를 했는데, 암에 걸렸을 때 십수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 존재를 만난 그 느낌이 너무 좋았는데, 진짜 살 수 있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,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고 이것을 분명히 알고 이런 관점에서 다시 짚어보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. 이렇게 있을 때 남편한테 서로 마음을 얘기하면서 풀어나가면 좋은 거잖아요. 남편한테 너는 어떤 마음이었어? 어떻게 느꼈어? 그때는 어땠었어? 이렇게 했을 때 남편이 몰라? 라든지 별로 기억 안 나. 별로 느낌 없었어. 하면서 좀 그냥 속마음을 잘 안 얘기하면 대화가 끊기잖아요.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그럴 수 있죠. 그럴 수 있죠. 그렇게 대화가 끊길 수 있죠. 그런데 대화가 끊기지 않고 지속해서 해야 되잖아요. 나는 이렇게 느꼈고, 이렇게 생각하고, 이렇게 느꼈고,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당신하고 비로소 존재와 존재가 만나서 진짜 배기 얘기를 해보자는 거잖아요. 근데 했는데 뚝뚝 끊기고, 이렇게 됐으면, 그거를 더 얘기하려면 그 얘기하게 할 수 있는 힘은 뭐냐면, 자기 안에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정돈이 돼야 되는 거죠.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우리가 살면서 접점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. 남들이 보기에는 되게 무난했고 원만했고 특별히 욕먹지 않고 우리가 특별히 헤어질 이유가 있거나 크게 그럴 이유 없다고 생각했는데, 근데 지금 보니까 접점이 없었던 것 같아. 그래서 내가 되게 힘들고, 그리고 심지어는 그래서 당신이 암에 걸렸을 때 그때 처음 느꼈던 것 같아. 그래서 나 그때 좋았어. 당신 되게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고 당신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지만 그런 면에서 나는 그때 되게 좋았어. 근데 그 이유가 이랬던 것 같아. 근데 정말 건강하고 그랬을 때는 오히려 이게 없었어. 그래서 내가 그동안 너무 힘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행복하지가 않아. 당신은 어때?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. 근데 그런 내가 이 남편한테 얘기를 거는 그런 이유나 내 마음에 내가 힘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돈이 된 다음에 얘기를 하면
뭐 아니야 됐어 뭐 별로 뭐 이러면 그것에 대해서 저 사람이 얘기를 안 하는데 어떡하죠? 다시 얘기를 꺼내야 돼요? 아니면 기다려야 돼요? 이런 질문을 안 하게 되겠죠? 내 마음의 정리가 됐으면. 나 지금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야.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신이 그렇게 반응하면 안 돼. 예, 이런 얘기 나오죠? 그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내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만약에 얘기를 하면 남편이 그렇게 쉽게 외면하지 못하죠. 처음에는 외면하거나 이럴 수 있는데 저 여자가 저런 얘기 처음 하네.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는 나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진지하게 나한테 물어보네. 그러면 처음에는 당황해서 피하지만 그 다음에 다시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 나도 그 다음에 좀 생각을 해봤는데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할 수 있거나 그렇죠. 대화가 안 되는 것은 상대방에 의해서만 대화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. 둘이 다 자기 나름의 어떤 느낌이 있고 감정이 있고 뭐 이랬을 때는 잘 안 되죠. 먼저 시작하는 한 사람이 그런 것들이 이렇게 깊이 정돈이 되고 자기 삶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고 그것을 내 중심을 가지고 말을 걸으면 저 사람이 자기 중심을 만들어서 응답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공기가 만들어지죠. 내가 얘기했는데 반응이 없으면 어떡해요? 그런 류의 방법론의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. 누군가하고 얘기를 한다는 거, 내 속마음을 얘기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죠. 내 마음부터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고 이렇게 조금 안개가 걷히고 이게 이렇게 돼야 그 다음부터 시작이 되고 그러면 이 톤에 맞춰서 이 사람도 서서히 준비가 되고 시작이 되고 그렇죠. 그런 게 존재와 존재가 만나는 시초일 거예요. 여러분들한테 어떤 생각의 단초만 돼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. 네, 부부관계에 대해서 관계의 본질에 대해서요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.